2026년 1월 23일 당신은 스마트폰으로 환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달러에 1,550원. 불과 1년 전만 해도 설마 했던 숫자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월급은 5% 올랐다라고 좋아했는데 당신이 즐겨 마시는 커피, 기름값, 그리고 점심값은 20%가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전 세계에 청구한 보편 관세라는 고지서가 돌고 돌아 지금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용의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보죠. 2025년 4월, 기억하시나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수출 비상이라며 떠들썩했지만 직장인인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공장이나 항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가는 마트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는 겉으로는 수출하는 기업이 내는 세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세관에 돈을 내야 하죠. 그럼 수입업자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물건 가격에 얹어서 소비자에게 넘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조세의 전가입니다. 트럼프가 때린 세금을 결국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가 나눠서 내는 셈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인 우리가 왜 미국 관세 때문에 힘들어질까요? 우리는 미국에 수출을 하는 입장인데 말이죠. 여기서 환율이라는 무시무시한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2025년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는 관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대미 수출량은 관세 부과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출이 줄어든다는 건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달러가 귀해지니 달러의 가격인 환율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400원을 뚫고 1,5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당장 해외 직구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휘발유, 전기를 만드는 천연가스, 빵을 만드는 밀가루까지 한국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도 10% 비싸집니다. 기업은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수입 물가 상승이 불러온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 가격이 1년 전보다 2,000원이나 더 비싼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 선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앞당겼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면 관세 10%를 맞지만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0이기 때문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남겨진 우리에게는요?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수치였죠. 자, 회사가 어려우니 보너스는 삭감되고 신규 채용은 얼어붙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 그 원인의 절반은 태평양 건너편에서 날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또 하나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바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축소입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믿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선언하고 보조금 삭감을 추진했습니다. 혹시 2차전지 주식에 투자하셨나요? 2025년 내내 계좌가 파랗게 질려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급감합니다. 이는 다시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로 이어지죠. 주가가 떨어지니 가계의 자산이 줄어들고 사람들은 지갑을 더 닫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지 못했을까요?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게 교과서적인 처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환율이 1,500원대인 상황에서 한국만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돈을 옮깁니다.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거죠.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은 더 폭등합니다. 1,600원, 1,700원.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2025년 내내 금리를 마음껏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영끌해서 집을 산 직장인들은 여전히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이자도 그대로인 상황. 이것이 2026년 1월의 현실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부를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과 같습니다. 미국은 관세로 세금을 걷고 법인세를 깎아주며 전 세계 기업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나홀로 호황을 누리지만 한국 같은 수출 중심 국가는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단순히 적금만 들고 있으면 될까요? 원화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통화 다변화입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달러 자산이나 미국 주식 혹은 금과 같은 대체 자산의 비중을 늘려 환율 변동의 위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 정하력이 있는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제품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넘길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 힘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애플이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주가가 방어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면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하던 중소형 수출 기업들은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26년 트럼프의 청구서는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적응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수출 강국 코리아라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개인이 스스로 환율과 것이 경제의 흐름을 읽고 내 월급의 실질 가치를 지키는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이것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그 돈의 가치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트럼프의 관세 장벽 뒤에도 돈이 흐르는 길은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경제 드라이브는 그 흐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1997년 IMF도 2008년 금융위기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소리 없는 위기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잠시 접어두세요. 각자 도생의 시대, 경제 지식이 곧 생존 무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환율 시대, 구체적인 투자 로드맵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2026년의 경제 파고를 함께 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설명, 참고로 오늘 이야기한 환율 1,550원은 단순한 공포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트럼프 당선 시 원화 가치가 10% 이상 절하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우리는 경고를 무시했을 뿐이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이세요.